저는 미국인들이 그 정권과 거래를 할까봐 약간 두렵습니다. 그 점에서는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들과 협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바라는 것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도자들 모두에 대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아야톨라들, 특히 하메네이를 암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샬롬, 이스라엘 언디플로매틱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크 레게브이고 공동 진행자 루티 블룸과 함께합니다. 요즘 며칠 정말 대단하네요. 이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혁명적 변화를 볼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 당신이 항상 저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가 이슬람 공화국 전역의 거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있어요. 시위대는 총에 맞아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며 여러 추정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천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만 명이라고 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인터넷을 모두 차단한 데다가 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사이버 작전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마도 관여하게 될 것이거나 이미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숫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해요. 정권 측에서는 약 2천 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란 반정부 단체와 텔레비전 채널은 12,000명이라 밝혔으며 이는 어제 기준이라 오늘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 국제 언론, 서방 언론이 숫자에 대해 매우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열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마스가 발표한 가자지구 숫자는 아무 문제 없이 썼죠. 그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자 수는 불분명하지만 그 정권의 무자비함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 정권이 살아남지 못할 거란 확신을 갖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제 말은 그 정권이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새해 예측에서 저는 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사람들에게 총을 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시지와 혁명 수비대가 있고 이 사람들은 마치 바판 SS처럼 정권의 생존에 이념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과 가족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국민들의 정당한 보복,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국민을 학살한 국가기구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정당한 보복 등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상황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논의할 요소는 많지만 집권 정권에 균열이 있나요? 이들이 모든 반대 세력을 계속 학살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은 끝없는 도살장이 되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작전을 계획 중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정권이 바로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몇 가지 이유로 그게 그렇게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길에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타임라인을 아시나요? 저는 없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권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시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어쩌면 아야톨라 하메네이 같은 인물들에 대한 공격 때문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정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 그리고 군대가 이탈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무너질 거예요. 아직 그런 조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군사 공격이 혁명 수비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거라고 믿어요. 마치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비슷하게 비퍼 작전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런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란 외무장관 제가 따옴표를 붙여서 말할게요. 알겠죠? 그 사람이 레바논에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레바논에 갔어요. 헤즈볼라와 관련된 일 등으로 레바논 정부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죠. 솔직히 아내와 아이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었어요. 명백히 도망치려던 거죠. 이런 일이 더 많아지면 제가 분명히 바라는 것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자체, 그리고 지도자들,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아야톨라들, 특히 하메네이를 암살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모두 매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당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위기가 전개되면서 미국이 그 정권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모든 이야기, 제재에 대한 모든 이야기, 시위대를 지지한다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정권의 압박을 가해서 트럼프의 오랜 요구, 즉 군사 핵 프로그램을 끝내라는 요구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협상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말하듯이 오늘날 거의 상투어가 되었듯이 그는 거래 중심의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약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원하는 합의에 동의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알다시피 정권과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 정권을 허용하는 것이죠. 아마도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는 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망할 것이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다뤘는지 봤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 수뇌부를 제거했고 그 정권은 트럼프의 이해에 따르면 그는 100%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권은 미국 이익에 더 맞게 행동하며 미국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란에 대한 그의 계획일까요? 저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뭘 보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당신께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셨죠. 제 생각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주 듣진 않지만 여기저기서 이 단어가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공화당 내 고립주의자들이 이라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네, 너콘들이 우리가 이라크를 민주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봐요. 완전한 재앙이었죠.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써요. 아,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 하다니 순진하구나. 잠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잊어봅시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선 적을 죽이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요, 그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극단적으로 나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죠. 그는 어제 TRUTH 소셜에 이것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연설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직접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우리가 말하듯이 이란의 모든 애국자들에게 계속해서 시위하고 가능하다면 당신들의 기관을 장악하고 당신들을 학대하는 살인자들과 가해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심하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맞다면 저는 5가지 다른 숫자를 듣고 있습니다. 한 명의 죽음도 많지만 때로는 더 적거나 많은 숫자를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저는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의를 시위대 살인이 멈출 때까지 취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저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저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란은 훌륭한 나라였지만 괴물들이 장악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알겠죠? 그는 도움이 곧 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과의 모든 대화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말하죠. 네, 하지만 그는 거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려는 건 그들이 살인을 멈추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길 원하지만 그는 이미 핵 프로그램을 끝냈다고 믿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가 협상 원하지 않고 민주주의라 말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했어요. 샤 시대에도 이란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그때는 현대화가 진행 중이었어요. 샤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는 이슬람주의자, 악랄한 이슬람주의자, 단순한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많아요.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조로아스터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꽤 현대적이었어요. 등등.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건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믿어요. 뭐냐고요?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비행기, 즉 폭탄을 의미해요. 지상군 투입 여부는 모르지만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말을 들었고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중요합니다. 특히 그가 직접 썼고 게시했고 또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매우 교묘하다는 뜻이죠. 우선 그가 시위대를 학살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말이죠. 맞죠? 그건 분명한 메시지고 그건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고무시킬 것이고 바라건대 우리는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람이 정권 내부 보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미국과 국민의 보복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들에게 당신을 억압하고 당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말할 때 그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란 국민들 시위대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들에게 계속하라고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그렇게 말하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12일 전쟁 때문에 그 정권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전투기는 이란 상공, 특히 테헤란을 비행했지만 이스라엘 전투기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모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그들의 약점이 드러났고 권위주의 정권은 약해 보이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당신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정권은 이미 수년 전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정권의 이념을 믿는 사람은 없으며 정권 지지자들은 연관되었거나 부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뒷돈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 뒤에 있던 이념적 요소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브레즈네프 시절 소련의 공산주의처럼 이제는 아무도 공식 국가 이념을 믿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시위대가 모스크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기물도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에 반대하지 않지만 테헤란 시내 모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가 정권의 도구가 되고 우더르와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당성과 존재감, 전능하다는 인식까지 잃었습니다. 이란의 상황은 끔찍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란 도시들은 에너지와 전기가 부족하고 테헤란은 식수도 없으며 다른 도시들 역시 물자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프라도 무너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실패했고 그 실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관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한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를 맺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와 이슬람 공화국 이전의 이란은 샤가 통치하는 군주제 국가였고 샤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대한 민주주의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란은 좋은 관계였고 이스라엘인들은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혁명 이전에 테헤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엘알 항공이 그곳을 운항했고 저도 거기서 비행기를 탔었죠. 이란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이란이 없다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련 붕괴 때 쿠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이란 정부의 지원이 사라지면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중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친해지면 중동 역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혁명적 변화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협정은 언급되지 않고 이란과의 새 관계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아랍 세계의 국가들이 이란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더 좋은 친구인가를 두고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역사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몇 년 후에 당신 말대로 될 수도 있겠네요. 중동에서는 일이 정말 빠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터키와도 친구이고 시리아 지도자와도 친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건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여러 문제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영공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 일부 국가들도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아 협정이 현재 다소 불안정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약하거나 물러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취임했을 때 이란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외면했었죠. 이란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이 일에 대해 책을 쓰셨나요? 네, 썼어요. 저는 오바마가 지미 카터의 길을 따라가서 사실상 중동 전체를 이슬람화했다는 내용의 책을 썼어요. 하지만 당시 오바마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무슬림 세계와 소통하길 원했죠. 물론 그가 말한 무슬림 세계가 무엇인지 그곳은 옹언한 무슬림 세계가 아니었고 그는 무슬림 형제단 같은 나쁜 이들과 협력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의 자율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물론 시위대는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게 사실상 끝이었어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나버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또는 그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결국 미국의 외교 정책은 오바마처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하고 싶은데 당신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안티 오바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레드라인 사례를 봤습니다. 오바마는 시리아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며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곧바로 물러섰고 화학무기 협상도 미흡했으며 아사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쓰자 즉각 군사 공격이 있었고 이후 아사드 정권이 다시 화학무기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레드라인을 설정한다면 그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바마와는 반대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 관련해 당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무슨 말을 하든 더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 내부에 있지 않고 모든 비밀을 아는 것도 아니며 이제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영공을 미사일 격추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프 지역과 요르단 등에서 여러 아랍 국가들이 관여했고 이들이 유엔에서 친아랍 반이스라엘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미사일 방어 협력에 있어 그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가자 레바논, 이란에서 2년간 겪은 전쟁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이스라엘행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도 이스라엘행 비행을 중단했고 에어프랑스도 이스라엘행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여러 미국 항공사들도 이스라엘행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네, 매일 에미리트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비행기가 이스라엘로 왔고 두바이에서도 이스라엘로 비행기가 왔으며 이크야드도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저와 청취자들에게 아브라함 협정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건 제 생각엔 협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란의 변화가 있다면 저는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은 싸울 수도 있고 잔혹해질 수도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아랍 국가와 페르시아인 중 미국, 이스라엘과 누가 더 친근한지에 대한 흥미롭고 긍정적인 역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냉담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터키와 친했을 때 그리스와 키프로스도 이스라엘과 더 가까워지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누가 중요한 친구인지 경쟁합니다.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역동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말한 겁니다. 처음에 기대한 것 중 하나는 이것이 반이란 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들에 합류할 것이라고 혹은 최소한 묵인할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기대했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적으로 이란 편을 들고 있고 터키도 공개적으로 이란 편을 들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트럼프에게 이란 공격 말라고 했어요. 제 말은 이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미국의 관심을 얻으려 경쟁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다 줬잖아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에게 정말 따뜻한 환대를 해줬고, 그리고 그는 터키의 에르도안도 정말 좋아한다고 했고, 시리아 지도자도 정말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도 했죠. 한편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이 학살당하고 있어요. 학살당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제 말은 이런 사람들 본성이 쉽게 안 변한다는 거 모르시나요? 지하디스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지하디스트가 아니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제가 회의적이지 않은 부분은 트럼프가 지금 진행 중인 진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도에 있어서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의심스러워요.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거창한 발언들을 다 해놓고 이제 물러서겠다고요. 저는 그의 과거를 보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어에서 들을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의 민족주의가 강해질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단결시킨다지만 사람들이 정권을 싫어할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권을 싫어합니다. 제 생각에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무력 충돌을 결정하며 이란이 도발하고 이스라엘이 참여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일 전쟁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매우 정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수비대와 민간인을 억압하는 이들의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위운동 내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억류된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일부 감옥의 문을 타격해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 일로 비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란 의회 등 정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극단주의의 온상입니다. 정권 극단 세력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정밀하게 정권의 핵심 인물들, 예를 들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같은 인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 공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시위대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네, 확실히 그렇고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며 곧 일어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는 다시 정부 건물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당신이 말씀하신 지난 모든 해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정권이나 핵 프로그램이 공격받으면 이란인들은 정권에 결집할 것입니다. 과거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메네이가 아니라 원래의 아야톨라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후 이란으로 돌아와 정권을 잡았을 때였어요. 1979년부터 계속된 혁명이 일어났을 때였고 바로 그 해였어요. 52명의 미국 외교관,
이 444일간 인질로 잡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항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아, 아야톨라님, 아야톨라 가카, 폐하님,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라고요. 이란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떠냐고,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의미는 이란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고 마흐디이며 12번째 이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는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이란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란의 애국심이라는 것도 그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키르기스요.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죠.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이 국가인지 아니면 대의 명분인지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대의 명분을 선택했고 그 대의 명분은 세계 이슬람 혁명이었어요. 만약 그게 당신의 대의 명분이라면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받을 수 없죠.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 정권의 종말은 이란 국민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모든 이웃들에게 좋을 것이고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테러리스트이자 갱스터적,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와 당신은 정부에서 일하지 않고 비밀 정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네타냐후가 총리실에서 모사드의 보고서를 읽고 있다면요. 그들은 정권 생존 의지가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권은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고 이탈도 없습니다. 또한 CIA가 트럼프에게도 정권이 견고하다고 말한다면 이런 상황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기 분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아무런 처벌 없이 사람들에게 총을 쏠 것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이 정권과 최선의 거래를 하자는 유혹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약할 때 사업가로서 부동산 재벌로서 협상하는 상대가 약하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거래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받자 그들이 협상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핵무기를 파괴해 이제 무릎 꿇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거래를 하자 이런 생각이죠. 그가 생각하는 건 왜 내가 그들과 거래를 해야 하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해요. 우리가 이겼고 그들이 졌다는 게 그의 기본 태도예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와 제이디 벤스의 측근들로부터 압력이 있다는 점은 맞아요. 저는 그의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절친 중 한 명이 터커 칼슨입니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군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처음에 말했듯 모든 수단으로 우리 그러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이라크와 너콘들과 있었던 일처럼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들은 그에게 더 고립주의적으로 행동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영에 빠질 거야. 그런 식으로요. 그 표현, 공영에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아직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가 계속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겨운 국제사회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 단어가 싫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란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속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모두가 가자지구 상황과 이스라엘의 행동만 언급할 뿐 이란 정권이 자국 국민들에게 하는 일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서방의 옹호자들도 부끄러워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100% 옳아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나 영국, 호주, 캐나다의 대학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른바 인권운동가들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 정권이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전체주의 정권이고 그렇죠. 이데올로기를 가진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정정치죠. 신정정치, 갱단 같은 정권이고 부패한 정권이 자기 국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다시피 그 정권은 동성애자들에게 반대하고 페미니즘에도 반대합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안전하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등등.
사람들은 이건 서구대학 캠퍼스 전체의 문제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위에는 대부분 몇몇 이란 출신 이민자들만 보입니다. 그게 여기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적 분위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트럼프에 관한 당신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 내에는 강한 고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실수, 즉 과도한 개입과 지상군 투입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군사력을 사용한 12일 전쟁이나 나이지리아 이슬람주의자 대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들어가 공격하고 이사야 베네수엘라를 남겨두고 떠나죠. 맞죠? 그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매우 신중하고 매우 정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우리는 그의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됐나요? 곧 1년이 되겠지만 그는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위험한 약속에 휘말려 공영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똑똑하고 효과적이고 무자비하며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공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의 마지막 3분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와 긴 인터뷰를 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그에게 대부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과소평가네요. 네, 그리고 그는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 내의 반유대주의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에는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논의했고 당신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미국 우파 내의 일부 반유대주의 세력들이 발언권을 얻었고 이런 사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반대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와 그의 부통령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제이디 벤스가 당내 또는 다른 곳에서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그런 식이었어요. 그건 마치 좌파처럼 들렸어요. 그는 모든 형태의 증오는 나쁘다. 모든 증오에는 자리가 없다고 말했죠. 그건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의 절친이 터커 칼슨인데 터커 칼슨의 아들도 제이디 벤스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대변인 부서에서요. 그는 공화당 내 나쁜 세력에게 계속 신호를 보냈어요. 사실 그들은 내부보다 외부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다음 팟캐스트쯤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쯤이면 이번 주에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볼 거고 다음 주 방송에서 이 의자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루시 기대해 주세요.